정말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저축도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내 월급 통장이 그냥 통과하는 정거장 같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돈이 왜 자꾸만 사라지는지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비밀을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예전이랑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살림은 팍팍하고 미래는 더 불안하고. 그쵸?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여기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건 개인의 씀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이 돈 자체의 가치가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이너스 99%. 이게 뭐냐면요. 1971년에는 금 1온스를 35달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십 배, 거의 100배 가까이 올랐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달러의 힘, 그 구매력이 금에 비해서 99%나 증발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걸까요? 그 핵심 원인은 한마디로 돈의 홍수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리면서 마치 주스에 물을 계속 타는 것처럼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이실 겁니다. 원래 돈의 양, 즉 통화량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늘어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2020년 팬데믹 때 또 한 번, 미국이 위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찍어낸 겁니다. 이제는 위기만 오면 돈부터 찍고 보는 게 거의 공식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986년 이후에 미국 통화량이 9배 늘어나는 동안 우리나라는요, 무려 44배가 늘었어요. 44배. 미국보다 거의 5배나 빠른 속도로 돈이 풀린 겁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이 자산 가격 상승, 돈 가치 하락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미친 듯이 풀린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돈의 홍수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소수에게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찍어낸 돈은 우리 월급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먼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과의 격차는 그냥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는 거죠. 이 차트 좀 보세요. 미국 상위 10%가 나라 전체 부의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고작 23%를 가지고 나눠 먹는 구조인 거예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불공평한 게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은 기껏해야 1년에 3~4% 오릅니다. 물가 오르는 거 따라가기도 벅차죠. 근데 오른쪽, 자산소득은 어때요? 새로 풀린 돈 덕분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부풀려지면서 연평균 15%씩 불어납니다. 이건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만 모아서는 자산 불어나는 속도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죠.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이상한 시스템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의 운명을 바꿔놓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역사입니다. 1971년 이전에는요, 미국 달러가 금에 묶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금고에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다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다른 나라들이 저거 진짜 금으로 바꿔주긴 하는 거야?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71년에 당시 닉슨 대통령이 에라 모르겠다, 이제 달러랑 금 아무 상관없어 하고 선언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데 브레이크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돈의 양을 제한하는 건 금이 아니라 오직 정부와 중앙은행의 마음뿐이게 됐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시대. 이걸 바로 명목화폐, 즉 신용화폐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원인도 알았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히 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라고 말해요. 그 핵심 생존 전략이 바로 달러 대체 자산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특정 정부가 찍어내는 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막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가치가 떨어지는 이 현금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패 같은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자산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것, 즉 희소성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쓰는 돈, 즉 명목화폐는 어때요? 공급은 사실상 무제한이고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죠. 신뢰의 근거는 그냥 정부가 보증한다는 약속뿐입니다. 반면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은요,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고 누구 한 명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도 없어요. 신뢰는 정부의 약속이 아니라 수천 년간 변치 않은 물리법칙이나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수학적인 코드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돈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돈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그런 시대 초입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화폐의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예전처럼 달러라는 하나의 절대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저물고 여러 형태의 돈들이 서로 내가 진짜 돈이다 하면서 패권을 다투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폐 전쟁에 참여하는 주요 선수들은 크게 네 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강자, 바로 달러 같은 전통적인 화폐죠. 두 번째는 정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바로 CBDC입니다. 세 번째는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비트코인처럼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입니다. 앞으로 이 네 세력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정부가 이게 돈이니까 이걸 써 하고 정해주면 그냥 그걸 써야 했죠. 완전히 공급자 중심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를 겁니다. 수많은 돈들 중에서 사람들이 이게 가장 믿을만하고 쓰기 편하네 하고 직접 선택하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동안 돈이 잘 모이지 않았던 건 어쩌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을 둘러싼 세상의 규칙, 그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이 화폐 전쟁의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부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신뢰를 두시겠습니까?